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제20대 총장 소임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이죠. 윤재웅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초대석을 지금 한 만 5년째가 되는데요. 총장님을 좀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작년에 모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초대석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입니다. 불교 중흥과 동국 발전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항상 머릿속에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총장이 되신 게 지난해였죠. 2023년 3월이었으니까 네. 이제는 달수로는 한 1년 반 정도 네,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총장이 되기 전에 짐작은 했지만 막상 총장이 되고 보니까 네. 일정들이 매우 많고 숨가쁜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 직장인들은 9 to 5,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그렇죠. 5시나 6시쯤 퇴근을 하는데 네. 총장의 업무는 네.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아.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네. 24시간 근무를 아하.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네. 자면서도 꿈을 꾸고 아. 학교 발전이나 불교 중흥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이렇게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계속 근무 체제라고 하는 거를 아주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님들 나오시면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스님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시네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거든요. 네. 근데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총장님은 월화수목 금금금에다가 24시간 꿈에서까지 일을 한다. 예. 야,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재웅 총장님 하면은 동국대학교를 뭐 졸업하신 분들이라던가 관계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옆집에 뭐 선생님 같고 형님 같고 아니면은 작은 아버지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동국대와 인연이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예, 제가 네. 한 번도 동국대학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기이합니다. 입학부터. 예, 제가 네. 이제 1979년에 네.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만해 한용운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서 그 당시에는 대한불교 청년회가 주관으로 했는데 장소는 네. 조계사였고 만해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 100일장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아하. 제가 거기 가서 덜커덕 장원을 해서 이야. 그러니까 대학 일반부하고 다 포함해서 이제 전체 다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장원이신 장원을 하는 거잖아요. 바람에 네. 심사위원이셨던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네. 동국대학교 입학을 굉장히 강력하게 스카웃을 하셨고 권유를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저런 인연이 돼서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 네. 한 번도 동국대학교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석사, 박사를 다 동국대학에서 하고 네. 동국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사를 하고 연구소 연구원도 하고 이런 네. 과정을 거쳐서 네.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된 지 20년 만에 또 총장 소임을 맡게 되다 보니까 네. 동국대학교가 그냥 집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집은 이사를 좀 다니고 집은 하지만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쵸. 학교는 늘 한 곳에 있으니까 이야. 저는 이제 방도 크고 네. 화장실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제가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있는 곳이 동국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또 총장이라는 소임으로 다시 바라보는 동국대학교는 아마 지금까지 또 단계 밟아오시면서 보셨던 것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학교 다닐 때 동국대학교는 꿈에 부풀어서 내가 나중에 한용운이나 서정주 같은 큰 문인이 돼야지 아하. 하는 그런 꿈의 어떤 대상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책무가 훨씬 크고 이 학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네. 세계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내가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좀 튼튼하게 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찐 애정이 뿜뿜 뿜어 나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취임하시면서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대학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임기 동안에 동국대학교를 우리나라 상위 5위 안에 전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들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비전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네. 그 부분들 1년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 어떤 비전들이 있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요약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건학 이념 구현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이념이라고 하면은 네. 부처님 가르침을 이 지상에 널리 사실은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적 버전으로 어떻게 잘 체계화하고 현대화하고 국제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 교육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스님들은 또 스님들 나름대로의 전법과 포교를 하시지만 교과목 안에서 각 강의 과목 안에서 그걸 어떻게 녹일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진지하게 고민이 되지 않은 상태로 100년 이상이 흘러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건학이념을 보다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동국대학교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동국대 역사, 그렇죠. 동국대학교 역사와 전통과 배출한 인물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자긍심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기 전서부터 사실은 기획했던 게 있는데 동국을 빛낸 인물들을 시리즈를 책자를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쭉 계속 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대학 출판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배출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전을 만들어서 조명한다는 게 왜냐하면 일단 책이 그런 책들은 잘 많이 안 팔리고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웬만하면 아무리 대학 출판사라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10권이든 20권이든 30권이든 계속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총장 되기 전서부터 한 10권을 미리 만들어서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여기 미당 서정주 선생님 평전 사례를 제가 지금 들고 나오는 건데 이분만이 아니라 석전 박한영 스님, 동국대학교의 옛날 중앙불교 전문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고 동국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을 미리 한 100년 전 가까이에 설계해놓은 한국의 석학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에 대한 평전이랄지 만해 한용운 스님이랄지 황수영 박사랄지 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많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명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든다든지 또 얼마 전에 올해 3월이었습니다. 3월 14일이었습니다만 범산 김범린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사장도 하셨고 총장도 하셨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유네스코 회원이시기도 하고 교육부 그옛날로 말하면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동국대학교가 배출한 분들 중에 이만큼 훌륭한 역량을 갖춘 그런 분이 없으신데 이분 60주기가 됐는데 이런 분은 학교에서 기념식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석전 스님, 만해 스님, 범산 김범린 선생님과 같은 분들을 잘 조명함으로써 이렇게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모든 동국인들이 다 이렇게 가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즉 레거시를 확립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 유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통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면 그 바탕 위에서 힘이 모인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엔진이 바로 전통에서부터 나온다는 생각으로 전통을 조명하는 일을 제가 건학이념 구현 차원에서 많이 해온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불교 동아리 학생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100명이 채 안 10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 새로 이제 저희 이사장 스님과 제가 뭐 각 이사장과 총장으로 부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200명을 못 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승 스님 원적을 하시면서 대학생 전법을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원적을 하셨는데 종립대학인 동국대학부터 이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학생 동아리를 단과대학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내부에서 나와서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네. 잘 됩니다. 어허. 단과대학별로 하니까 경쟁이 붙어요. 우리가 더 잘할 거야. 네, 우리가 더 잘할 거야. 우리 우리가 더 이런 잘할 거야. 아이디어로. 사회과학대학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하. 문과대학은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단과대학별 동아리 이름도 다 각자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요. 또 학생들이 다 짓습니다. 네. 그래서 100명, 200명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공과대학은 전체 인원 재학생 수의 4분의 1이 공대 학생들이에요. 우와. 근데 공대 학생들은 공양미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백석이냐 그랬더니 이제 공과대학 공과대학 출신이니까 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양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뜻인데 100명이라 그래서 야 이왕이면 300명이 어떻겠냐. 공양미 300석 아니냐. 원래 심청전에 원래 심청전에는 300석이니까 네. 300명을 목표로 다시 좀 노력을 해라. 이사장님께서 또 우리 당부를 하니까 네. 정말로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300명을 모았어요. 그런 식으로 1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까지 네. 포함하고 학교 법인 산하의 또 다른 교육기관인 듀이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또 있습니다. 네. 그 해서 16개 그런 어떤 단체가 모이니까 한 2,3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까지 그런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숨가쁘게 올 1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7월, 8월까지 해서 다 이게 2,300명 정도의 동아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동국대학교 역사에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불교 전법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니 총장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연등축제 연등 행렬을 하면은 그 탑골공원 앞에서 제가 행렬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국대학교 하면은 오시는데 그 숫자가 언제부턴가 점점 늘어나더니 올해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피켓도 단과대별로 다 일일이 들고 나오셔가지고서는 그 제가 읽어드리느라고 올해 비도 많이 왔잖아요. 올해 비도 많이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짜 그 기가 와 끝내준다 하면서 저도 너무 신나서 외쳤던 기억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우 기대하겠습니다. 건화기념 차원은 그렇고 이제 학교가 또 다급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인프라가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부 남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확충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걸려 있고 한데 그 이참에 조금 남산 그 고도 제한 완화가 좀 이렇게 서울시에서 풀어줘서 한 3,000평 정도의 여유 공간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제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적 조건을 잘 활용해서 인프라를 더 많이 확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재정 확충을 하는 일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서 기부금도 많이 모으긴 모았지만 200억이 넘으셨다고 그거는 들었습니다. 이제 좀 단발성이고 그렇게 해서는 좀 제한이 있으니까 좀 꾸준히 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는 재임 기간 동안에 1,000억을 모으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학교 정과관 법당 부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동국으로 들어가서 동국에서 아직 머물고 있다. 그 말씀처럼 아마 학생 시절에 생각했던 부분들도 교수로서 재직하시면서 또 소소하게 또 여러 가지 소임들을 맡으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이제 다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게 총장이 되시고 나니까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국대학교 하면은 명진학교로 출발을 해서 사실은 중간에 보면 독립운동했다고 폐교도 막 강제로 당하고 그랬던 역사도 있는 전통 깊고 유서 깊은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계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그런 학교인데 그런 어떤 명맥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하고 중흥할 수 있는 부분들 너무 기대가 되고요. 2026년이 120주년이잖아요. 그때까지 아마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그 건학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특별히 좀 한 3년 전에 3년 정도 됐죠. 만들어졌는데요. 건학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사실은 내부에서 스스로 그런 동력을 만들어서 120주년이 되면 학교가 그야말로 제2의 건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즉 재탄생하는 모습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불교계나 네. 동국대학교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데 마침 권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러게요. 힘을 크게 실어주셨어요. 돌아가신 자승스님께서 네. 권학위원회 고문을 맡아주시면서 네. 크게 동국대학교에 힘을 많이 여러 가지로 실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전국의 스님들께서 동국대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셨다고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학교에 장학금도 이제 훨씬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기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에는 이를테면 교구 본사라든가 각 여러 지역의 사찰들에서 조금만 이렇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도 네.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게 네.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권학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게 좀 적극적이지 않으셨다. 몇몇 사찰들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셨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권학위원회가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동국대학교를 발전시키는 길이 곧 불교를 중흥시키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총장님. 제가 만약에 그냥 이제 학교를 어디 가지? 고민하는 그런 학생이라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일단 저 학교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등록금은 좀 괜찮나. 내가 직장을 가지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이 학교가 나를 키워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그러니까요. 취업 걱정 없는 대학. 네. 이 두 가지가 네. 사실은 권학위원회의 주요한 모토입니다. 강령이고. 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또 내가 취업이 될까 말까? 맞아요. 내가 정말 취업이 내가 원하는 데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네. 있는데 네. 그런 걱정을 없애주겠다. 고 하는 큰 강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가 전교적으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2120주년까지 이 목표가 좀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추상적인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표상으로 네. 이렇게 좀 올리려고 그러니까 장학금은 전체 몇 프로가 장학금을 받고 아하. 취업률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우 70% 정도 이렇게 고지를 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78% 정도입니다. 78%. 78%그 정도면 최고로 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인데 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75%에서 80%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국내 최고의 취업률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네. 예,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가다 동국대학교 관련된 우리 총장님 사진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업무 협약 악수하면서 하시는 거 진짜 많더라고요. 네네. 아주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시겠죠. 네. 어떻습니까? 총장은 네. 그냥 공적 그릇이니까 제 개인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 생활이 거의 없고 네. 오로지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저는 제 소임이 네. 동대 발전을 위해서 내가 쓰임이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아마 종교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불자들도 있지만은 비불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과의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흐름, 화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쭉 여태까지 지켜보시면서 어떻다고 예, 보십니까? 종교적인 자유는 네. 철저히 보장돼 있고요. 그렇죠. 예. 이 대학 내에서의 불교 전법과 포교를 그동안에 참 열심히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 잡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는다. 이런 어떤 관습 같은 게 우리 불교 절집 안에 있잖아요. 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우리 자성스님 말씀으로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 집집마다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부처님 믿으라고 초인종 누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웃 종교들이 열심히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신도들이 이렇게 가져다주는 시주금에 의존해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내부에서도 네. 이런 이게 부처님 말씀의 고귀함을 좀 가까이 접하라고 학생들한테 네.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지만 네. 종교는 철저하게 자유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어떤 이 소중함 그런 걸 잘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과목이라든가 네. 비교과 차원에서의 교육 활동을 이렇게 부지런히 잘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아와 명상이라고 하는 네. 다른 학교에는 없는 그런 건 특별한 명상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또 뭐가 문제였나 하면 서울에 캠퍼스가 있고 네. 네, 경주에 캠퍼스가 그렇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주 사이에 커리큘럼이 좀 다릅니다. 커리큘럼이 좀 다르고 또 가르치는 분이 대부분 스님들이신데 가르치는 스님들마다 강의 표준안이 안 만들어지셔가지고 A 스님은 이런 타입으로 가르치고 네. B 스님은 이런 타입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화하고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 한 3년 전서부터 네네.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표준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하고 경주가 네. 다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교재를 놓고 네. 똑같은 진도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템플스테이 체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 활동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대 다니면 재밌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표준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효과가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 저 스님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내 인생에 커다란 나침판이 돼주셨어. 그 뭐 출가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부처님을 정말로 열심히 잘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했어. 이렇게 네. 하는 학생도 있고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었는데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자화 명상 시간에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네. 그게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 6년 전에 배웠던 그 강의가 네. 한 5, 6년 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교육,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 효과와 결과가 바로 그때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스님들하고의 접촉면을 많이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국대학교 그 팔정도에서 지나가다가 뭐 지나가는 스님 계셔가지고 옆에는 불자학생이어서 불교 동아리여서 손 합장하고 인사할 때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삐죽삐죽 따라한 사람이라면은 네. 사회 나와서 어딘가에서 절에 갔을 때 혹시나 그냥 휴양 삼아 템플스테이를 갔을 때 그때 생각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그렇습니다. 느낌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물론 동국대의 만해 백일장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뭐 더욱 그러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불교가 나의 무언가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결정적인 생각을 한 게 몇 살 때쯤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어머님 모친께서 불자셔가지고 어렸을 네. 때부터 절에 이제 많이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녔는데 제가 설마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줄은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이런저런 인연으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뭐 어머님이 네. 좋아하시는 거죠. 너는 불교 종립대학에 들어가서 스님들한테 많은 가르침도 이제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엄마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여름방학 때 네. 절에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절에 들어가지 고시 않았나요? 공부하는 분, 법대생들이나 졸업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절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에 가니까 그런 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절에 가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친구들하고 잘 만나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예, 이런저런 다른데 신경을 안 쓰고 공부에 전념하니까 저는 문학 작품 읽고 시 쓰고 소설 쓰고 이런 처음에 문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니 절집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하면 이게 작업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명상도 그러니까 하면서 공부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은 거죠. 아하. 집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데 텔레비전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러는데 네. 절집에 가면 그래도 딱 거기에 그쵸. 고립돼서 열심히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부 때도 절 생활을 많이 했고 대학원 때도 절에서 한 6개월 네. 이렇게 석사 학위 마치고 나서 절에 가서 한 6개월 살았고 제주도 네. 관음사에 가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수가 돼서도 네. 제가 한 번도 연구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음. 한 10수년 만에 연구전을 받아가지고 이 기간 동안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6개월을 또 803 밑에 거주함이라고 네.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야 결사문을 쓰신 그 네. 곳입니다. 거기 이상하게 2년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6개월을 살았어요. 거기서 6개월 살면서 니까야를 전부 다 읽었습니다. 초기 경전 이렇게 빨리어에서 바로 네. 한국어로 바로 번역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절집의 책이. 지금 안 읽으면 이걸 언제 읽겠냐. 제가 불교 학자도 아니고 네. 전문가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거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정리도 하고 한 권짜리로 제가 한번 만들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처님 말씀이 진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대충대충 불교를 믿었구나. 예, 이렇게 무늬만 불자였구나. 근데 이제 막상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초기 경전서부터 다 체계적으로 읽으니까 부처님 말씀의 원뜻이 이렇구나. 실행을 하지 않으면 불자라고 할 수 없는 거구나.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실행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로 진짜 찐 불자가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자연스럽게 신학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자승 스님께서 인도 가신다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고 이제 맞아요. 국내에서 몇 번 이렇게 네. 그런 순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활동에 제가 좀 참여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몸에 이렇게 훈습처럼 배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아는 불교가 아닌 네. 앵무새처럼 떠들기만 하는 불교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불교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사람에게는 다 누구의 길이 각각 있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게 교수님. 우리 총장님께서는 국어국문 쪽으로 하셔가지고 불교와 계속해서 인연이 있는데도 어쨌든 본인의 그 전공은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동국대학을 끈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는 총장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불교와의 맺어온 어떤 것들이 다 여기서 풀어놓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고 자양분이 되어주는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그리고 어머님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모친께서 작고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은 극락왕생을 발언을 드립니다, 교수님. 예, 저희 어머니는 97에 노환으로 이렇게 그 천수를 다 누리시고 별로 편찮으신 데는 없으셨어요. 네. 다만 이제 병원에 한 대여섯 입원하시다가 주무시면서 조용히 이제 가족들이 임종할 시간을 주시고 네. 한 엿새 정도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이별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미 각오를 했고 네. 그때 어머니께 이별 인사도 다 했어요. 귀에다 대고. 네. 이제 청각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하죠.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으실 것 같아서 본인은 표현은 못하지만 어머니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자식들 낳아서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편안히 아버님 곁으로 가시라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상중에는 그렇게 크게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별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이니까 어디 내생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시인데요. 네. 이게 어머니가 이름이 필자 연자입니다. 달 필자에 연꽃 연자. 근데 지금 연꽃이 한참 피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동국대학교 캠퍼스에도 피어 있고 봉은사에도 피어 있고 연꽃들이 막 피어 있는데 네. 연꽃 피어 있을 그 무렵에 다할 필자 연꽃 연자니까 이 세수를 다 누리시고 이렇게 가셔서요. 섭섭한 듯만 하게라고 하는 그런 기절처럼 아주 이렇게 상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내 생에 또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다.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뭐 님의 침묵에도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저는 지금 잘 와닿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제가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BBS 초대석은 바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제20대 총장이시죠. 20년을 교수를 하고 20년 만에 20대 총장이 되셨다고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농담을 하셨는데요. 윤재영 총장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총장님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야 되나? 순례의 아침이라는 게 있다고. 예. 저는 이게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인가 그랬어요. 매일 아침 7시 순례의 아침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취임하신 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순례의 아침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청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총장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많아요. 그렇죠. 일정이 많으니까 비서실에서 일정 관리를 하는데 늘 이런 제한이 많습니다. 총장을 만나고 싶다. 누가 그러면 무슨 용건으로 만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비서실에서 다 커트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니까 저 개인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저러 이렇게 하게 접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아무나 만나시면 또 안 됩니다. 또 막 이러니까 그냥 평교수 시절하고 이제 총장이니까 다릅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레드 팀이 있습니다. 뭐 안 돼요 하는 노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나야 되겠다. 그거 하니까 근무 시간에는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새벽잠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4시에서 5시 그 무렵에 일어납니다. 네. 그 무렵에 일어나니까 저 원래 교수일 때는 그러면 바로 학교로 와요. 네. 학교로 뭐 어떤 때 빨리 올 땐 5시.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 쓰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일찍 오는데 그렇게 일찍 오는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총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방 청소해 주시는 우리 건물 청소해 주시는 이제 우리 미화원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셔요. 자랑스러워하고. 그런데 새벽마다 내가 이제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한테 내가 조그마한 작은 기쁨이라도 드려야 돼. 내 연구실로 새벽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새벽에 총장실로 출근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건 좀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찍 일어나면요. 또 저 운전해 주시는 분이 또 일찍 나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접 운전하고 어떤 때는 와요. 내가 직접 운전하고 와서 연구실에 있어서 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약속을 해서 연구실로 찾아와라. 다만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오면 뭔가 그래도 뭐 마실 거라도 주고 요기 거라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순례를 할 때 삼보사찰 순례할 때도 그렇고 동화사에서 봉은사 올 때도 그렇고 이런 순례 경험을 해보면 새벽에 4시쯤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침을 먹어요. 아침이라고 하는 게 바나나 하나, 맞아요. 치즈 하나, 뭐 어떨 때 사과 하나,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구운 계란 하나 이런 맞아요. 식으로 먹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 비슷한 거를 이제 가져다가 같이 책상에 놓고 아하. 1대1로 만나요. 어떤 때는 1대 다로 만나고 교수 협의회 분이라든가 대학원생, 학부생, 네. 뭐 미화원, 네. 뭐 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그럼 같더라고요. 그건 어디로 접수를 하나요, 다들? 일단은 비서실로 접수는 하죠. 그래도 비서실에서 내가 무조건 막지 말고 안 됩니다. 네, 하지 일단 다 말고. 접수를 하라. 그래서 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 철학 자체가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그런 점에서는 잘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팀 정도나 만나신 거예요? 한 30팀? 30팀 정도. 그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직접 얼굴 보고 민원. 하고 싶어서 아하. 민원이 많고요. 민원이. 예, 저는 어떤 때는 토요일도 만납니다. 토요일도 제가 일이 없으면 학교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점심을 같이 먹을 파트너를 또 이렇게 교수님들 중에 물색하면 아이고 제가 당연히 시간을 내서 총장님 만나야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교수님들은 주로 이렇게 토요일 날 점심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다른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동국대 캠퍼스 가면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막 빠르게 왔다 갔다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보면은 총장님이구나 그러면은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잠이 없는 게 참 문제예요. 잠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냥 수행을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그러네요. 저만 해도 만약에 오늘은 제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늘 인터뷰를 하러 모셨지만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총장님께 연락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서실로 연락해서 저 아침에 술래 한번 가겠습니다. 술래 아침에 넣어주세요 하면은 예 그러면 님은 무슨 요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만나시려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건 묻지 말라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비밀이니까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냥 학생들 중에는 총장님하고 그저 한번 이렇게 얼굴 보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 그래요. 별그램에도 좀 올리고 나 오늘 아침에 총장님이랑 계란 그렇지, 먹었어 뭐 이런 거. 그냥 저를 그냥 총장 사용 설명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총장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군요. 총장을 좀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1년 한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가슴 뭉클하게 내가 진짜 잘했다. 이거 나 총장 정말 잘했다. 이거를 하려고 내가 총장을 했구나. 막 그렇게 뭔가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질문 드리니까 뭔가 좀 딱 생각나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 참 이거 말하기 부끄러운 건데 우리 비구니 스님들 기숙사가 있어요. 네네. 비구니 스님들 기숙사가 있는데 그렇게 기숙사 형편이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막 비가 새기도 하고 곰팡이가 막 쓸어 있고 또 장대비가 쏟아지거나 그러면 남산 바로 옆에 경사면에 붙어 있어가지고 산사태가 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인데 지난 몇 년간 계속 청원을 해도 학교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또 그런 청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순례 아침 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 길로 총장이 가겠다. 현장 방문하겠다. 그 이사장 스님이 또 마침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당신께서도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비구니 스님 기숙사 시찰하러 간다니까 발칵 뒤집어졌어요. 학교 부서가. 막 법인도 뭐 다 총동원되고 우리 그 관리처 직원도 다 총동원돼가지고 거기를 1층부터 3층까지를 6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스피드로 민원 해결해 줬어요. 만나뵈러 가야 되겠네요.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정말 숭악부게 달려오셨는데요. 나는 동국과 한 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앞으로의 발언이랄까, 뭔가 좀 더 나는 이렇게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소감이랄까, 뭐,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뭔가 좀 더 얘기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그, 동국대학교가 자랑스러운 대학교가 돼야 되는 거죠. 말로만 자랑스러운 대학교가 아니라 실제로 입학 예정자들이 학부모들이 맞아요. 동국대학교에 꼭 우리 애를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꼭 동국대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부처님 가르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 네. 또 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 취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곳, 이런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실이 있는 대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재정 확충과 전폭적인 투자가 너무너무 절실하다. 네. 언젠가는 해야 된다. 네. 언젠가는 파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한 40년 이상 동국대학교에서 몸담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언젠가라고 하는 것이 꼭 올 것 같지만 마치 미륵 세상이 언젠가는 올 것 같지만 잘 멀리 있잖아요. 네. 너무 멀리 있잖아요. 네. 그 너무 멀리 있는 거를 굉장히 초스피드로 앞당기고 싶다. 그러니까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가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격적인 재정 투입을 하는 일에 제가 골몰하고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뭐 스님들께서도 워낙 많이 보고 들으시고 우리 불자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동국대학교의 우리 20대 총장 윤재웅 총장님의 이 각오와 발언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BBS 초대석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20대 총장이신 윤재웅 총장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총장님의 인생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네. 제 아내입니다. 너무 재미없는 대답 같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이 정직하게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흔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는 식 구조를 얘기하듯이 네. 똑같이 대입해서 얘기하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어머님이 절반 우리 아내가 절반 아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아 정말요? 아래 윗집 살았고 어머나? 네. 그래서 우리는 코올리게 때부터 친했어요. 동네 친구. 중마고 있죠. 중마고. 네. 어렸을 때 친구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학원 이제 학생인데 학생. 저는 아하.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아하. 우리 네. 집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이제 되다 보니까 나이가 한 27살 그 정도 됐을 때 저는 박사과정을 이제 다니고 어허. 우리 집사람은 계속 약국을 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친구끼리. 이제 친구였는데, 네. 친구였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나는 이제 그 남자로서 직장이 없으니까 아하. 벌이가 없잖아요. 학생인데 그냥 결혼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고 우리 집사람은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하니까 결혼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있었던 것 같고, 아하. 근데 내가 쑥 말을 안 하니까 네. 이제 좀 이렇게 왜 결혼을 안 하려 그러냐.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학생이고 그러니까 못 한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너는 재미난 얘기만 해달라. 오. 제가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아. 얘기 재밌게 잘하잖아요. 네. 플롯을 짤 줄도 알고 조정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 세라자드가 해달라. 천일야화를 하겠다. 매일 밤 재밌는 얘기를. 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오늘날 이제 총장까지 됐는데 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했죠. 굉장히 많이 부담. 애들 양육하고 뭐 유학 보내고 하는 비용도 다 이제 이렇게 되고 네. 우리 집에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집에서도 대우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네. 실질적인 가장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어느 선배님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자네는 참 특이하다. 근데 책을 하나 내라. 그래서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셔터맨에서 총장까지.
제가 처음에 약국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약국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때는 셔터가 있었어요. 그럼요. 가가지고 이렇게 뒷정리하고 셔터- 쓰레기통 치우고 셔터 그런 거. 내려주고. 네, 제가 그런 것 좀 했어요. 저희 그렇군요. 결혼 초에. 그래서 셔터맨 역할을 좀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대학 총장이 됐죠. 총장이 되는 과정에 우리 아내가 많은 조언도 많이 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많이 해주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잘 하고 있죠. 자, 그 멋진 부인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세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윤재용 총장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멋진 부인 이세옥님이었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멋진 동국의 모습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